오늘은 오봉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명칭을 이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를 오봉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 명칭보다는 이제 오봉도라는 명칭이 좀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기록에도 뭐 오봉도, 오병병, 오학도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림을 지칭하는 뭐 이런 말들이 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 오봉도보다는 오봉도란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제 이를 오봉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의 도상이 그림의 형상이 이제 이를 오봉도라는 말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이 붉은 것은 붉은 동그란 이것을 이제 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은 이제 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월 오봉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럴싸한 이제 개념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잘 이렇게 현혹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일월 오봉도라는 개념이 가장 그 말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음양 오행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말인데, 음양, 오행하면, 태양이 이제 양이고, 달이 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음양, 일월, 이렇게 개념이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과 5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주역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이를 오봉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림에서 이 음양 오행론, 특히 이제 주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림 그런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뭐 이런 방식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림으로는 정선의 금강산 그림이 이렇게 음양의 개념들을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이론가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조선 시대의 주요 철학이었던 조선의 지배 철학이었던 이제 주자성리학, 이 주자성리학의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인간 자체를 연구하고 인간 다움에 대한 어떤 것을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자성리학이 다른 유학과는 좀 달리 상당히 좀 어려운 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유학이 학문적인 체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자성리학은 이제 우주론, 세계관, 특히 이제 우주론에 관련된 어떤 이론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정교한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데, 주자성리학의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역입니다. 주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 뭐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해서 이제 우주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율곡이 이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의 방식에 맞게끔 조선시대 방식에 맞는 주자성리학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흔히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율곡이 이 선생이 이제 젊었을 때 주자성리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산에서 출가를 해서 중이 되는 거죠. 중이 돼서 불경을 충분히 섭렵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선의 방식에 맞는 그러한 주자성리학을 완성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주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또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음양 오행론 중에서 음양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행론은
조금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미신이 되거나 뭐 점을 치거나 뭐 이런 이제 허접한 형태로 발전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관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0과 1 혹은 뭐 닫혔거나 열렸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이진법이죠. 두 가지의 요소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그 디지털로 만들어내는 뭐 이미지든 노래든 혹은 영상이든 모든 것이 사실은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이지만 사실 있거나 없거나 이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양이라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북극, 남극이 있고 이런 정기적인 차이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라든가 이런 변화들이 뭐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 이를테면 전기로 친다면 뭐 음극, 양극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뭐 보통 물리학, 최근에 뭐 물리학 중에는 정기적 물리학 혹은 정태적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물리학이 뭐 가끔 각광을 받거나 주목을 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양 개념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음양을 이 그림에다 적용시키는 문제는 조금, 하지만 이 음양을 이 오봉도에 적용시키는 문제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양이 태양이다. 큰 양이잖아요, 태양이. 그러면 그 태양이 양이라면 과연 다른 음일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 문양을 생각해 보면 음과 양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뭡니까? 없애지 못해요.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태양은 지구나 태양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뭐 태양이 없다면 태양계 자체가 존속을 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지구도 아니고 지구의 위성이잖아요. 그리고 뭐 공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생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태양과 달을 동격으로 볼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달과 태양을 동격으로 하나의 음양의 개념을 바라보게 되면 음양론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예전에 이제 오봉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일월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뭐 금으로 만든 동그란 어떤 거울이겠죠. 이거하고 또 은으로 만든 이 거울을 양쪽에 이렇게 매달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금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도금을 했든 순금이든 간에 이게 도난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그냥 그림으로 그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월경 때문에 1월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복잡해요. 어렵고, 그리고 좀 난해하고, 이게 뭐 1월을 숭배했던 뭐 이런 종교가 뭐 1월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뭐 명나라를 만들 때 그 명자가 사실 뭐 달해일과 달월자가 합쳐진 개념이 이제 명자죠. 그러긴 한데, 명나라를 만들 때 그 일월 교도들의 도움을 주원장이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 명나라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일월 교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일월 교도를 믿는 사람이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을 시킨다.
뭐 이런 이제 엄청나게 탄압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월 교도들을 없앴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명나라 자체가 그러했는데 뭐 명나라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조선이 1월 교를 숭배해서 그림 속에다가 1월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림이 상당히 좀 도교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형적으로 보더라도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하늘색이 이렇게 가물가물하거나 어두운 색인데 밤에 좀 어둡죠. 그럼 밤에 달이 뜨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밤에 해가 떠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뭔가 좀 어색하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칠해도 낮에 해가 뜨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낮에 보름달이 뜨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시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오봉도라는 개념, 이 말이 이제 음양오행론 이런 논리에 빠져들다 보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이고 조형적인 논리를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곁으로 치우고 나서 좀 이렇게 그림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봉도라는 말도 좀 허술한 제목이에요. 봉우리가 5개가 있는데 5개의 봉우리다, 5개 봉우리를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림에다가 뭐 굉장히 어설프고 하나마나한 그러한 제목을 갖다 붙이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오봉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림에서는요, 숫자 있죠, 숫자. 숫자를 이용해서 상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특별한 상징을 안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그림에서, 궁중모란도에 꽃이 있다. 그러면 꽃에 숫자가 있을까? 몇 송이가 들어가 있는지, 혹은 이파리가 몇 개인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요, 제멋대로. 규칙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의 규칙을 이용한, 반복적인 숫자의 규칙을 이용한 상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화조도에 나오는 새의 숫자라든가 꽃의 숫자, 이런 것도 특정하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매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30송이 반복, 50송이 반복,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장생도를 십장생도라고 표현하는데, 십장생도는 장생도가 우리 조선의 방식에 맞게끔 완성된 이런 이제 장생도인데, 그 십장생도라는 말도 10가지 장생하는 사물 혹은 요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거죠. 실제로 10가지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가지 이상이 되기도 하고, 13가지, 4가지 되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덜 되기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십장생도란 말도 10가지 사물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의미죠.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수백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복이라는 숫자를 100번 쓰고 100번 쓰고 복자를 100번 쓴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숫자를 세어보면 100개가 미치지 못하거나 100개가 넘거나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백수백복도는 완성된 수복도, 이런 의미죠. 백동자도,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그런 그림이 궁중에 와 있지만 그 아이들의 숫자가 100명이 아니에요.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렇게 숫자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극에 보면 만세, 천세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 만세가 만년만 살아라, 천년만 살아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원하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숫자의 개념은
특별히 숫자를 가지고 상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5라는 숫자가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봉도를 보면 이렇게 뭐 5개의 보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7개도 있고요. 또 어떤 그림은 한 3개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해요. 그림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 딱 5개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월 오봉도라는 말 자체에서 1월이라는 개념은 조금 위험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빼야 하고 오봉도는 특정한 이름 뭐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그림들이 이미 왕을 위한 특화된 그림인 이 오봉도가 원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오봉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